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부동산에 관련된 아주 특별한 이야기, 부동산 별별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그 부동산에 강영호 선생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안 피곤한데? 피곤해 보이는데요? 강의 준비하느라 피곤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네, 괜찮습니다. 안 피곤합니다. 네, 좋습니다. 뭐 부동산에 관련된 이슈들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뭐 공부도 좀 할 겸 또 관심 갖는 부분도 좀 많아서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정부 정책 약발 먹혔다. 네. 임대사업자 등록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저도 봤습니다. 보셨어요? 작년 12월에 네. 뭐 7천 몇백 건인가 있었고 음. 올해 1월 달 집계했더니 9천 몇백 건 늘어났어. 그래서 이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그러니까 신규 임대주택 사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작년 동기 대비로는 2.5배 수준이고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요. 오, 그래요.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이제 정부 정책에 약발 먹혔다는 얘기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혜택을 주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 같은데. 네. 네. 그거와 맞물려서 이제 또 2018년 접어들면서 이제 개정세법에 관련된 거, 세법이 뭐가 바뀌었나?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이슈가 많아서 오늘은 2018년에 바뀐 세금에 관련된 간략한 이야기. 네. 뭐 일단 우리가 세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저는 배우려고요. 뭘 배워 또? 준비하신 거 보고 공부해서 가려고. 무슨 소리예요? 다 아는 오늘은 얘기면서. 학생 모드. 네. 자, 그래서 바뀐 세법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임대사업자 두 가지에 관련된 이야기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개정세법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많아요. 올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관심 가질 만한 부분들이 한 6개 이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소득세율이 또 올라갔어요. 세율이 올라갔어요? 네, 세율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구간이 추가가 된 게 아니라 구간이 추가가 되면서 네. 세율도 올라갔어. 그럼 최저 구간 6% 아니에요? 최저간 6% 맞는데 왜 6%만 내게? 아니 6에서부터 이제 원래 올라가죠. 예, 그죠? 42%까지 42%까지. 예, 그랬잖아요. 구간별로. 네. 40%까지 아니었어요? 40%? 네. 확인해 봐야겠다. 갑자기 또 헷갈리면 즉시 또 확인해야죠. 제 세금 그 세무사가 하니까 잘 그래, 맞아. 세무사가 하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건 아니죠. 나한테 해당되는 내용만 기억하니까. 과거에는 5억 원 초과일 때가 40%였어요. 게다가 5억 원 초과가 42%. 그죠? 그러니까 42% 구간이 생긴 거야. 맞아. 예, 그래서 생긴 거고 예. 과거에 3억 원에서 5억 원까지가 3억 구간이 생긴 거죠. 그래서 네. 3억 원에서 5억 원이 40%로 그러니까 결국은 과세 표준이 5억을 초과를 하게 되면 42%, 그러니까 2% 양도소득세율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올라서. 좀 그런가? 저는 싫어요? 세금은 일단 많이 내면 벌었다라고 해서 그만큼 이제 부럽다고는 하는데 네. 저는 세금은 일단 많이 내면 일단 뭐 좋은 건 좋은 거지만 옛날에 공부할 때 이런 얘기 유쾌하진 않아. 맞아.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 그랬어. 돈이 없어서 세금 안 내는 사람이 행복하냐? 돈이 많아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행복하냐? 네. 어떤 게 더 좋겠냐? 당신 같으면. 그래서 세금 많이 내고 싶다고. 네. 네. 그래서 종부세로 뭐 한 1년에 한 100억 정도 내면 괜찮겠죠? 되도 안 되는 그만하세요. 그래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맞아.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이 너무 아쉬운.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얘기지. 어떻게 보면 세금을 많이 내면 소득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니까 좋은데 이제 막상 내려다 보면 이제 배가 아픈 거죠. 근데 특히 억울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뭐 예를 들어 안 낼 수 있는 세금을 내게 됐을 때, 뭐 예를 들어 세금이 갑자기 바뀌어서 무슨 뭐 투기과일지구내 뭐 어쩌고 그다음에 뭐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갑자기 적용이 안 맞는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은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꼭 따라다니는 거니까 아무래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세 올라갔다는 얘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얘도 변동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10년 이상이면 30% 공제 받았거든요. 2주택 같은 경우 1주택은 80%까지고 맞아. 2주택은 2주택부터.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또 실수할 뻔했네. 근데 이제
이번에 4월부터는 장기보유 공제도 못 받잖아요. 왜요? 그 투기가열지구, 저희 뭐야 조정대상 지역, 조정대상 지역은. 그 안에서는 장기보유 공제 없어지는 게 되게 크죠. 맞아요. 네.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없어진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오래 갖고 있었던 분들은 세금 폭탄이네요. 팔 경우에 이제 팔 경우. 그 양도 아까 시점 팔지 말란 기준이니까.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 아까 지금 임대 사업자가 늘어났다는 게 결국은 이제 그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금액 자체가 네. 30%라고 하더라도 세금으로 따지면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세금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네. 그렇게 해서 결국 4월 1일 이후의 양도권에 대해서는 네. 세금이 세율도 늘어나지만 장기 보유를 소득공제 못 받는 부분에 늘어나는 세금 이게 양쪽으로 부담스러우니 이전에 팔자 하는 사람들의 매도 물건들이 1월달, 2월달 나왔던 것들이 지금 막 거래들이 되면서 뭐 1월달에 역대 거래량 최대치다. 서울 아파트 역대 거래량 최고치 수준이다라고 하고 2월 들어서도 뭐 강남의 아파트 거래 여전히 많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게 이제 그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이제 그 물량들이 어느 정도 끝나거나 한편으로는 또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이 계속 곧 그 갱신하고 있다는 얘기도 팔지 않을 분들 같은 경우는 팔지 않을 거면 얼른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세제 혜택이라도 받자 하는 분들의 움직임들이 12월, 1월달, 뭐 2월달도 더 늘어나겠어요. 제 생각에는 5월까지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계속 이렇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그 재산세를 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의 재산세 기준으로 해서 이제 12월달에 가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6월 1일 이전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이제 내가 보유한 주택으로 이렇게 부동산 빼야 되니까 5월 말까지는 지금 계속 그 고민을 이제 3월 말 지나시면 일단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 공제 그쵸? 이제 이게 딱 확정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러면 임대사업자를 언제 등록할까 그 시점에 대한 부분만 고려를 하실 거고요. 그렇게 늘어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브레이크를 걸고 등록하셨어요? 한다면? 저는 안 할 거예요.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진짜? 안 하는 방향으로. 아 그렇구나. 네. 하더라도 나중에 하려고 해요. 뭐 그럴 만한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나 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네. 그렇답니다. 뭐 임대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더라도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 뭐 언제까지 하라는 저건 왜 없는 있지? 거잖아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야 준공공 임대사업자 혜택을 받잖아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아무튼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네. 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2주택 이상일 경우 15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30% 공제를 받는다는 거 굉장히 안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도 있어요. 그 부모님에 대한 동거 봉양을 하는 경우에는 과거에 5년 내 양도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죠. 근데 10년 내로 바뀌었더라고요. 현실적인 것 같아. 5년 너무 빨라. 그리고 집도 크고 그러지 않나요? 물려받은 집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하려죠 지금. 한 번도 그런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래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구나. 네. 그런 것도 활용할 수가 있구나. 네, 가능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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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동거 봉양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부모님한테 집을 사드려야 되겠네. 그리고 동거 봉양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매각을 해야 되겠네. 그거는 불법 증여가 되면 네. 또 안 되죠. 부모님한테 집을 사드린다는 얘기. 세금 내고 해야지. 야, 이 세금 부분도 엄청 큰데. 그런가? 요새 그 증여세를 그럼 얼마를 내야 되는 거야? 요새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집이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럼 네. 증여세만 하더라도 엄청난데. 지금 그래요. 안 그래도 요새 불법 증여라든가 좀 뭐 어떤 주택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돈의 흐름이 그렇죠. 명쾌하지 않은 부분들 취득자금 지금 중이. 털어내서 강남을 조사해서 뭐 지금 뭐 500 몇십 명 조사해서 했다고 조사해가지고. 하고 이제 강남 거 봤으니까 마용성 쪽에 주택 새로 취득한 사람들도 턴다 그래서 지금 본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되게 강도 높게 자금 출처 조사 부분들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은 하덜덜덜덜 말아야겠다.
좋습니다. 네. 네. 하지 말래요. 네. 주택 사지 말라고 할 때 조금 사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하지 말라는데 왜 이렇게 네. 하고 싶지? 하지 말랄 때 더 하고 싶어. 돈을 잘 버신다는 얘기야. 아, 저는 그래요? 지금 먹고 살 돈도 만만치가 않아서 지금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입장인데. 아 왜 그러세요 또? 생활- 이야기가 엉뚱하더라 튀어. 애들이 크고 이러니까 이 생활비가 만만치가 않아서 돈이 안 모여. 아유. 난 사람 보면 이제 좀 한 저보다 나이 어리신 분들이 뭔가 투자하려고 막 이렇게 계속 보시는 분들하고 이제 얘기들을 나누잖아요. 그럼 보면 좀 그래 저 때 역시 저도 보면 그때가 조금 나았던 것 같고 돈이 안 모이니까 그냥 사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막 이러는 게 남의 잔치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네. 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팔면 세금이 전 많으니까 안 이번에- 판다고. 내 상황을 얘기하면 난 팔아야 돼 이번에 지금. 팔면 되지. 팔아야 돼. 오죽하면 재산이 쌓이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처분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 지금. 아유 참. 자 좋습니다. 네. 각자 나름대로 부동산에 관련된 고민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하고요. 네. 각자 현명한 선택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알아서 알아야. 자 다음에 또 네. 하나 있어요. 상속 전 2년 이내에 증여를 했을 경우에는 네. 상속세를 안 내려고 네. 했다라고 보고 비과세를 배제하겠다라는 조항이 추가가 됐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네. 증여하는 거지 싸게. 네. 그리고 나서 그거를 매각을 하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받던 거를 안 하겠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냥 나중에 온전하게 상속세 그렇죠. 상속세로 내라. 내라는 얘기죠. 자 다음에 또 양도소득세에 관련돼서 필요경비에 대한 인정 범위가 늘어났겠죠? 합리적으로 늘어났어요. 뭐 자본적 지출과 뭐 지출 뭐 두 가지 중에 네. 자본적 지출로 들어간 거에 대한 인정 비율이 늘어났어요. 그럼 그 항목들은 뭔지 항목이. 아세요? 난 제일 궁금한 게 이자 네. 낸 거. 옛날에 이자 낸 건 양도세에서 안 해줬잖아요. 안 해줬죠. 네. 네, 그거를 어. 해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 네, 그 얘기거든요. 네. 근데 모르겠어. 디테일한 건 좀 알아봐야 그걸 돼.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이자 낸 거야. 그렇지. 아니 대출 나와 있는 거는 그렇게까지밖에 안 나왔어. 그 정도까지만?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자, 요거는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세무사님한테 걸로. 물어봐야겠네. 네. 그게 네. 되면 어마어마하죠. 사실 그러니까 이자 금융 비용이 이자로 많이 발생하는 게 되게 큰데. 엄청 크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또 반대로 네. 대출을 안 받아서 집 산 사람들한테는 역차별이 돼. 누구는 대출 받아서 사서 그러네. 이자 낸 거를 비용으로 털어주는데 음. 그러면 나는 그 돈을 대출 안 받아 현금 넣는데 그럼 내가 이 돈을 은행에 예금했을 것에 대한 기대 이익에 대해서 나도 빼달라. 할 수 있지. 그게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사실 그 자본적 이게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자본적 지출 비용을 공제해 주는 게 네. 매매 사업자에선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부동산 매매 사업자를 내서 매매 사업자 할 경우에는 그게 이제 금융 비용 처리가 제가 알기로는 비용 처리가 됐던 걸로 알아요. 맞아요. 매매 네. 사업자 때 됐어요. 매매 사업자는 맞아요. 됐는데 그러니까 그건 매매 사업자 사업소득세를 낼 경우에 되는데 양도소득세는 안 됐거든요. 어떤 식으로 조정되는지 그건 보면 나중에 굉장히 크게 혜택을 보는 분들도 생길 수 있겠다 싶네요. 그럼요. 이제 발표된 건 그래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의 범위를 자본적 지출액은 현행은 적격 증빙이라고 해 있는데 개정은 적격 증빙 플러스 금융거래 증빙이 추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양도비에 관련돼서도 금융거래 증빙이 또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금융거래 증빙. 근데 이 문제는 2018년 4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니까 중과 되는 애들은 또 그건 또 이제 또 얘기 때 어차피 해봐야지. 개정된 어쨌든 법 시행이 4월이니까 그게 날짜 그렇게 그렇죠. 또 맞춰진 거네요. 예. 그렇죠. 이제 그때 맞춰서 봐야 되겠죠. 4월 1일 날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거는 나중에 세무사님한테 예,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공부를 충분히 하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 네. 공부를 못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나중에 다시 세무사님 모시고 그러려고요. 네. 그러려고요. 자,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합리적으로 적용이 돼서 결국은 오늘의 핵심 주제죠.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네, 관련된 부분인데 일단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임대사업자가 두 종류가 있어요. 그죠? 네. 네. 그래서 하나는 단기주택 임대사업자. 기간으로. 예. 그렇죠. 또 하나는 준공고 임대사업자. 네. 네,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일반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일단 혜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 유도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큰 혜택이 없죠. 그래서 많이들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하느니 그냥 버티겠다 예, 버틴다.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준공고 임대사업자에 관련된 혜택들이 좀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등록하는 건 준공공 쪽으로 많이 생각들 하시는 것 같은데. 준공공이 아니면 혜택을 많이 안 주게끔 이제 그렇게 디자인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8년 이상. 네. 그래서 준공호 임대주택에 관련돼서는 일단은 첫 번째가 10년 이상 임대하겠다. 네. 네, 첫 번째. 그다음에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네.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겠다. 그다음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한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겠다. 제한이 돼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에 등록해야 한다. 그거는 이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예, 뭐 그런 혜택. 그렇죠. 네. 이것도 네. 그럴 수도 있겠다. 취득세 감면을 위한. 예, 그러니까 취득세 감면 뭐 85%까지 200만 원 초과하는 것에 대해 85%까지 혜택 주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예, 이제 그거는 이제 기존에 보유한 사람들도 가입할 수 있는 신규 취득이 아니라 기존에 네. 보유하던 사람들도 가입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혜택에 따라 조금 다른 거 그러겠다. 같고요. 예. 세금의 항목에 따라. 네, 그렇죠. 네.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는 그거에 대한 혜택 보는 건 기존에 보유한 사람들도 임대사업자 가입하면 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겠네요. 네, 역시 우리 강 소장님의 탁월한 해안이. 아니, 네. 나 잘 몰라. 사실 여기 내가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니야. 불편해. 왜요? 분명히 왜, 댓글 왜? 달릴 거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네. 왜 나와서 방송을 합니까? 죄송합니다. 나 지금 미리 그 댓글 달릴 거 알고 있어. 그 돌팔이라 그래요. 네. 그 전반적인 개념 자체만 사실상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저는 뭐 디테일한 거는 예, 아니 우리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진료는 의사한테, 약은 약사한테, 세금은 세무사한테. 맞는 말이야. 그럼 우리는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방송을 주제를 이걸 정하면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딱 하나야. 뭐요? 올해는 아무튼 6월 1일 되기 전에 임대 사업을 할 건지 매매를 할 건지 매매할 분들 같은 경우 사실 2월이 데드라인이고 네. 자금 받고 하려면 지금 안에서 매도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걸 포기하고 이제 다주택을 피하기 위해서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당장 올해부터 혜택을 받을 거면 늦어도 5월까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빨리 왜냐하면 이 부동산 별로 나 그냥 집 있어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부동산 시장에 관심 없으신 분들도 되게 많긴 한데 그런 분들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임대사업자 등록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 흐름이네요. 대해서. 그 통계를 보니까 수도권에서 임대사업 등록하는 사람이 74% 정도 돼요. 대부분이네. 그러니까 가장 많은 건 서울이에요. 서울이 한 38.5%, 30 몇 퍼센트 되는 것 같고 경기가 이제 나머지 70 몇 퍼센트 중에 뭐 인천도 일부 이렇게 수도권 분들이 임대사업 등록을 지금 엄청 이렇게 하고 계시답니다. 근데 4월 지나면 진짜 매물이 지금보다 못 파는 거지. 이제 준공공으로 해서 묶여버리면 임대사업자 10년 등록하면 보유해야 되니까. 중간에 팔면 과태료가 1,000만 원인가 있으니까 그 과태료를 내고 팔던가 아니면 다른 임대사업자한테 매매를 하던가 뭐 이제 그렇게 해야만 팔 수 있으니 아무래도 매물 개수 자체가 다주택 준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재고주택, 중고주택들의 매물들 자체는 이렇게든 저렇게든 조금 줄어드는 환경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 생각해야 될 게 결국 그건 거죠. 이런 임대사업자에 관련된 혜택들이 그렇게 있는데 그다음에 또 양도소득세에 대한 인상에 대한 부분도 적용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한테 맞는 줄다리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강소장님처럼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겠다 하는 유형도 있을 거고 또 해야 되겠다 하는 유형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은 미리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맞춰서 그때 가서 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 다른 거라서 우리가 케이스를 가지고 이분한테는 이게 좋고 저분한테는 저게 좋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고 속사정도 모르고 그렇죠? 각자에 네. 맞는 네. 세금 계획을 세무 엑시트를 준비해야죠.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정리해 보면 준공업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뭐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소득세, 부가세, 뭐 종부세,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분까지
일반 단기 임대수 주택 사업자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죠? 네. 보험료 또 맞아요. 혜택이 생겼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각각의 케이스는 좀 스스로 좀 알아보셔야. 이거는 공부를 것 같아요. 좀 해야 되는 정리해야 될 부분이 깊은 얘기라.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세무사님 한번 모실까요? 깔끔하게? 다음 주에 세무사님 어때요? 시간 되실까요? 제가 협박 한번 해볼까요? 근데 그러면 네. 질문지를 음. 쫙 준비해서 음. 어떤 질문,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놓고 와서 음. 강의하는 형태가 거의 요점들 몇 가지를 음. 강의하는 형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질문을 우리가 네. 게시판에서 받아서 괜히 아니야. 그 할까? 질문 받으면 너무 이렇게 그치. 중구난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에 대한 정리 부분들에서 짤막하게 들으면 아 요런 내용이구나 정도를 어느 정도 캐치하실 수 있게끔 질문을 잘 정리해 보세요. 아 뭐야? 그건 아니고 강 선생님 카페에서 사람들이 관심 가지시는 것들이 뭔지 회원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게 뭔지를 정리해 주세요. 그래야지. 자. 우리는 세무사님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을 시켜주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사실 질문도 알아야 하는 건데 네. 공부를 해야 이런 게 궁금하고 어떤 게 알아야 되는지 일단 알았어. 그런 거니까 일단 알았어요. 저도 이 명절 연휴 동안 조금 공부를 해서 질문지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준비 한번 해보고요. 네, 강 선생님도 같이 이야기해서 우리가 책임 있는 방송하려면은 이런 게 있다 안내해드렸으면 뭐 하나 부분 하나 잡아가지고 깊게 들어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시죠. 임대사업자 관련된 부분은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 네. 또 세무사님 일정도 네, 있을 일정도 수 있고, 있으실 수 하니까.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쭤보고 한번 초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오늘 더 할 얘기가 없네. 할 얘기가 그러니까요. 세금 얘기하기로 했는데 세무사 부르겠으면 끝났네 이제. 안 돼. 자 어쨌든 이런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세금에 관련된 부분이 2018년에 접어들면서 상당 부분 많이 개정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4월 1일 기점으로 바뀌는 것들이 많으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안내해드렸다시피 나한테 맞는 선택이 어떤 선택이 가장 최선의 선택인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진짜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부동산을 매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향후에 매각할 때 어떤 영향을 받을지,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현재 갖고 있는 주택을 또 어떤 형태로 보유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세금 필요할 것 문제는 같아요. 이 얘기를 진짜 꼭 하고 싶어요. 뭐요? 제 아는 분이 어저께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재개발 구역에 이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진 이분은 투자를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조합원 입주권,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진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시는데 보유는 거의 한 8년 정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장기 보유 공제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8년을 보유했기 때문에 장기 보유 공제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양도를 하셨어요. 물론 네. 양도 차익도 있었죠. 네. 그랬는데 이제 이미 계약을 다 했어. 계약금 받고 뭐 중도금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세무사 좀 소개를 해달라고 하셔서 세무 관련해서 뭐 물어볼 게 있다고 해서 연결해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 와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봤더니 장기 보유 공제 적용을 하나도 못 받는데요. 왜요? 왜 못 받을까? 그래서 봤더니 생각해 보니까 매도하신 게 지금 주택 상태에서 매도하신 게 아니라 조합원 분양권 입주권 상태에서 상태지. 매도하신 거거든요. 입주권은 장기 보유 공제가 안 되는데 이게 계산하는 방식이 이제 재개발 물건 같은 경우는 일반 주택이랑 좀 달라서 복잡해서 관리처분 계획 매수했던 시점, 그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지는 시점으로 이제 가격 변화가 한 번 있고요. 네. 입주권이 된 시점에서 양도일 시점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내가 4억에 샀는데 두 번 계산하죠. 내가 4억 평가를 받은 게 아니라 3억 평가가 났어요. 네. 그럼 관리처분 계획일 인가일 기준으로 4억짜리가 3억 평가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1억이 된 거고요. 관리처분 계획일 인가일 이후부터 양도하는 시점까지는 이게 이제 5억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4억에 사서 5억에 팔았으니까 1억이 남은 건데 마이너스 1억이 됐다가 3억이 5억이 된 거냐 플러스 2억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실제로는 나는 4억에 사서 5억에 팔 1억 차이 남았지만 세금상으로는 이 세무 신고하는 상으로는 짧은 기간 안에 2억이 올라간 거고 이 장기 보유 공제 2억에 대해서 이게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보유공제 전체를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이분 같은 경우 세금 계산을 해보니까 뭐 한 3-4천만 원 세금이 더 나온대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저도 그 내용은 통해서 들으면서 확인을 다시 한 거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행위가 이미 매매된 행위가 마무리된 상태인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어떻게 저도 다른 세무사 잘하는 세무사님들 한번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알아볼게요라고 했지만 어렵죠. 그래서 세무 행위를 할 때에는 항상 그러니까 세무 부분은 사전에 계약하기 검토를 전에. 하고 그 다음에 이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건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안타깝다. 특히 이제 올해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세율의 변화라든가 이게 지금 계속 생기기 때문에 더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에 세무사님 모실 때는 재개발에 관련된 세무를 좀 또 여쭤봐야 되겠다. 그건 또 싫어요? 알았어. 너무 복잡해. 임대사업자만 얘기해도 되게 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우리 그 진행하는 세무사 분 계시잖아요. 같이 도와주시는 세무사님이 이쪽 잘 알더라고. 아 그래요? 재개발 세무에 대해서 잘 알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법무법인 아니 세무법인에 있을 때 그 뭐 세무사 몇십 명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재개발,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업무를? 세무를 다 주관하셨던 분이시더라고요. 아 근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재개발 세무를 계산할 수 있는 엑셀표가 있어. 아 그래요? 거기다 넣으니까 촉촉촉 나오대. 대신 조금 복잡해. 맞아요. 재개발 세무 옛날에는 저 십몇 년 전에는 네. 세무 신고만 막 수임 100만 원씩 받거든요. 맞아. 엄청 복잡하다. 비쌌죠. 복잡해서. 네. 할 수 있는 그게 본인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거 수임 받아갖고 계산할 수 있는 분한테 넘겼더라고요. 대부분 계산해달라고. 그러니까 2배가 붙는 거지. 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책임 있는 방송을 위해서 세무사님 모시고 세금에 관련된 부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얘기가 나왔던 이유는 결국 그거죠. 정부 정책의 효과가 있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큰 폭으로 늘었다. 지금 뭐 토끼몰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그거는 어느 따라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네. 따라야 하는 부분이니까 네. 또 그 강해지는 규제 하에서 또 현명한 선택을 나름대로 각자들 하고 계신 거죠. 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슬슬 마무리 한번 쳐볼까요? 네. 우리 강사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뭐 임대주택 사업자 남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뭐 주택이 없거나 또는 뭐 1주택밖에 없는 경우에는 남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관심을 가져볼 영역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필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을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 필수 과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2018년 개정세법 관련돼서 그리고 뭐 임대사업자 관련돼서 이런 부분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 질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는 게 없어서. 네. 자, 좋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차고 유익한 정보들 많이 나눠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